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적인 기술들, 기법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요약해서 이번 챕터에서 말씀드린 거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은 프로토콜 수행은 기존 수행 또는 다른 수행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A가 B랑 할 때랑 A가 C랑 할 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A가 B를 예전에 했을 수도 있죠. 처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A와 B가 예전에 했던 것과 지금 A가 B가 했을 때는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예전에 했던 것과 지금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받은 메시지가 재전송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예전에 사용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요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번을 위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 이제 메시지 최근성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의 최근성은 보통 어떻게 제공하냐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제공해요. 하나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과관계는 메시지 1이 있고 메시지 2가 있으면 메시지 2는 메시지 1을 만든 다음에 메시지 1이 전송되고 나서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메시지 2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2는 메시지 1을 보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메시지 2가 만들어진 시점은 메시지 1이 만들고 나서 그 다음이 되겠죠. 그걸 이용하는 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시간적 관계를 이용하는 거를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기법을 우리가 타임스탬프 기법이라고 그러고, 인과관계는 지난 챕터에서 살펴봤던 난스를 이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법, 난스 기법.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법은 메시지를 보낼 때 현재 시각을 여기다가 포함해서 보내는 거예요. 암호문 내에. 그럼 그 시간을 확인해 가지고 최근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난스는 얘는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건 모르겠지만 얘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요 n이 일로 다시 오면은 이 n을 봐야지만 이 n을 여기다 포함해 주겠죠. 그래서 요 메시지의 최근성을 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최근성과 관련해서 참여자들이 프로토콜을 수행할 텐데, 메시지의 최근성과 관련해서는 그 참여자들의 역할을 크게 제공자, 입증자, 검증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 다른 인물은 아니고,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타임스탬프를 찍는 사람이 이제 제공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습니다. 그 타임스탬프를 받아가지고 검증자가 확인해야 되겠죠.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이 난스 기법에서는 난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제 이쪽이고, 이 사람은 그 난스를 포함해서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난스가 다시 되돌아오면은 그걸 통해서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좀 다른 거죠. 난스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은 사람이 되겠고,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은 사람이 돼요.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타임스탬프는 하나의 메시지만 갖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이 난스 기법에서는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난스 기법에서 여러 개의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계속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3번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얘가 줄 때 얘의 난스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두 개씩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두 개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딱 하나의 메시지만 갖고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려면 난스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난스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임스탬프 기법부터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에서는 암호문에 현재 시각을 찍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검증자는 저 암호문을 풀어보고 저 시간과 이 사용자의 시간을 비교해서 그 시간이 어떤 정해진 이내에 어떤 정해놓을 텐데 그 이내에 들어오면은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로 이제 믿는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허용 윈도우라 그래요. 허용 윈도우. 그러니까 그 이내에 들어오면은 최근 메시지로 하는 거죠. 이 허용 윈도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데 통신 지연. 통신하는데 뭔가 소요가 되겠죠. 시간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걸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이 응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파악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시간 동기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좌우가 됩니다. 얘는 현재 시간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공자하고 검증자가 시간이 어느 정도 동기화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오늘 날짜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내일 날짜로 있다든지 내년 날짜로 있으면은 타임스탬프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동기화를 어떻게 하냐면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를 해요. 너랑 나랑 시간 맞추자 이렇게 해서 동기화라는 게 아니라 물론 군대에서 작전할 땐 서로 시간을 맞추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컴퓨터나 기기들은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를 합니다. 물론 예전에 소프트웨어를 오래 쓰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그런 게 있어서 내 컴퓨터 시간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 시간을 일부러 바꿔놓으면은 다른 응용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시간은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방식의 이제 취약점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비밀 정보는 아니죠.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현재 시간이 들어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대략 예측이 되는 정보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정보는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C 뿔뿔로 한다. 그럼 어떤 값을 쓰냐면 타임 t 값을 쓸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전에 오늘 쓸 메시지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만들었다고 그걸 현재 시간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현재 만들었다는 거를 믿는다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어떤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냐면 신뢰 개념이 들어가요. 찍는 사람은 좀 신뢰를 해야 되겠지. 그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현재 시간 찍는 게 아니라 아무 시간이나 찍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뒤 시간을 내가 거기다가 찍을 수 없는 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시간을 필요하면은 계산해서 곱값 만들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스템의 이 방식의 취약점은 허용 윈도우 내에서는 재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는데 또 왔어. 그럼 둘 다
허용 윈도우 내에는 있겠죠.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내가 2번 처리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응용에 따라선.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기법을 쓸 경우에는 보통은 허용 윈도우 내에 있는 메시지들은 바로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합니다. 허용 윈도우가 그렇게 크진 않을 테니까 그 안에 도착했던 메시지는 갖고 있다가 허용 윈도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버리고, 그 허용 윈도우 내에서 또 메시지가 왔는데 허용 윈도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지 안 왔는지, 똑같은 메시지를 내가 이미 받았는지 중복 검사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중복 검사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똑같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처리를 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한 얘기고, 그 검증자의 정직성을 좀 믿어야 되는 신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죠. 시스템 시간이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장치를 해킹해가지고 뭔가 제어를 해가지고 그 사용자의 시간을 바꿔버리면 내가 원하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메시지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일부러 뒤로 돌렸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옛날에 메시지를 보내오면은 나는 그걸 모르고 그 메시지를 최근 메시지로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메시지인데 내 시스템 클럭이 옛날로 되어 있으면 그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 기법에서는 그 시스템 클럭이, 내 사용하는 기기의 시스템 클럭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뭔가 서비스 거부나 이런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뭐 시스템에 접근하면은 다른 걸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만져 놓는 거예요. 시간을 만져 놓으면은 또 여러 가지 그 기기가 오동작을 할 수가 있고 잘못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그런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간들이, 그런 공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현재 시간을 갖고 있어요. 현재 시간이 올해 크리스마스라고 가정을 하고, 보내는 사람은 현재 시간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메시지는, 위에 거는, 수신자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내년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왔는데 이 메시지는 유효한 메시지죠. 현재 시간을 제대로 찍혀서 보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허용 윈도우 왕창 벗어났겠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얘를 선행 메시지라고 그래요. 유효한 메시지임에도 수신자의 시간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 메시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못 처리하는 거예요. 뭐 이 문제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얘 시간만 맞춰놓으면은 다시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요 선행 메시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요소인데, 어쨌든 그래도 유효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다음 메시지가, 다음이 더 중요한 건데 심각한 문제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예요. 수신자의 시간을 누가 공격해가지고, 아니면 내 실수로 그 사용자의 시간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얘는 정상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오면은 당연히 이 메시지도 이 사용자한테는 이제 유효한 메시지가 아닌 거죠. 미래 시간 시켰으니까 유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거를 이제 사후 메시지라고 그래요. 미래 시간이 지킨 메시지. 사후 메시지인데 이 사후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이 시간이 되면 유효한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시간을 미래로 찍어서 보내게 해놓으면 그때는 동작을 안 하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가 그 시간이 됐을 때 보내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동기화는 카운터를 쓴다 그러면 카운터의 동기화는 어떻게 하냐면 큰 값으로 맞춰요. 큰 값으로 맞추기 때문에 한번 실패된 메시지는 또 쓸 일은 없어요. 계속 커지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올바른 시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고 얘는 그냥 내가 판단해가지고 봤더니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현재 시간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은 동기화를 뭘로 이용해요? 절대 시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후 메시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후 메시지 없애기 위해서 시간을 잘못 찍으면 늘 미래 시간으로 큰 값으로 옮겨놓자 할 수가 없는 거지. 시간은 이 응용에서만, 이 서비스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기기에서는 계속 현재 시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법의 문제점은 이제 요 사후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고, 시스템 클럭의 동기화가 중요하고, 또 각 사용자의 기기 사용하는 장비, 뭐 PC의 그 클럭이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 메시지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의 장점은 그냥 하나의 메시지만 갖고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은 있는데, 단점은 그 입증자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장난치지 않고 늘 정직하게 자기의 현재 시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타임스탬프 사용자 시스템 간의 클럭 동기화 문제가 있고요. 사후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기법이고, 그 다음 기법이 난스 기법입니다. 난스 기법. 그래서 난스 기법은 이제 하나의 메시지 갖고 안 되고, 얘의 메시지 최근성을 얘와 어떤 인과관계, 얘를 봐야지만 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만든 시점은 얘가 아니까, 얘는 얘보다 다음에 만들었으니까 현재에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난스 기법이 되겠고요. 이 난스 기법을 다른 말로 시도 응답 기법이라고 해요. 요 응답을 시도에 대한, 내가 챌린지를 보낸 난스 값이 다시 메시지 암호화돼서 돌아오면은 그 2번 메시지의 최근성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겠죠. 이 방식은 타임스탬프하고 비교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클럭에 대한 의존이 없어요. 뭐 그냥 사후 메시지 같은 문제가 안 생기겠고, 누구를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낸 난스를 내가 확인하는 거니까, 얘는 얘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신뢰를 하지 않아도 이 메시지의 최근성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특별히 타임스탬프를 안 쓰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메시지의 최근성은 주로 난스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앞서 설명드렸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난스는 중요한 게 number used just once입니다. 한 번만 사용한 값이어야 돼요.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타임스탬프를 써도 솔직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매번 다른 값을 쓸 거 아니에요. 현재 시각은 매번 달라질 테니까. 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난스라는 게 꼭 예측이 불가능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측이 불가능하면은 좀 더 어떤 서비스에서는 더 그게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는 이 값이 예전에 썼었으면은 이 난스가 포함된 암호문이 있었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과거하고 구분이 되려면 항상 새로운 난스, 예전에 안 썼던 난스를 써야지만 얘가 정상 동작하는 거죠. 이 기법이.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통 생성하냐면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 거고요. 랜덤하게 생성하면은 우연히 똑같은 것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일 패러독스라는 그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요 KAB를 쓰다가 이제 너무 많이 썼으면 키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키를 바꾸게 되면 또다시 옛날에 썼던 난스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요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에 어떤 난스가 또다시 오면 그게 이제 되는데, 키를 바꾸는 순간 이 메시지들은 다 의미가 없죠. 옛날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어차피 거부가 될 거고 제대로 동작 안 할 테니까, 현재에서는. 그래서 랜덤하게 생성하고 우리는 키를 자주 바꾸면은 그게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방식 1입니다. 그러니까 난스는 뭐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2번 메시지의 최근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그 검증자가 난스를 그냥 클리어하게 상대방한테 주고, 이제 우리가 어떤 암호문의 최근성을 확인하고 싶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얘가 암호문 만들 때 이 반대편 사용자가 보내준 난스를 포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 프로토콜을 구성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때 이미 어떤 키가 확립되어 있어서 보낼 때 난스도 암호화해서 같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만약 쓸 경우에는 당연히 1번과 2번 메시지는 구분돼야 되겠죠. 똑같으면 그냥 누구든지 반사시키면 처리가 되니까 당연히 1번도 난스를 줄 때도 암호해서 주고, 확인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암호화되어 있고 같은 키로 암호화되어 있으면은 두 메시지는 뭔가 다른 요소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플러스 2라는 방법도 있고, 난스 값을 플러스 2라는 방법도 있고, 메시지의 구성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메시지는 난스를 맨 앞에, 이 메시지는 난스를 뭐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막 교체가 될 수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1번과 2번 메시지를 이제 구분해야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특이한 건데, 방식 2는 얘는 난스를 암호화해 줬는데 그냥 난스를 풀어서 줬어요. 근데 얘는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데, 요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 사용자가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풀어봤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확인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NA가. 그러니까 얘가 최근성을 뭔가 얘가 나는 이거 줬는데 얘가 이걸 풀어야지만 NA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A가 올바르게 왔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KAB는 앨리스 밥만 갖고 있으면 밥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안 했으니까 밥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이 2번의 응답은 2번 응답인 거죠. 옛날에 응답한 건 있을 수 없죠. 왜냐면 난스는 한 번도 안 쓰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난스가 이 2번 방 같은 경우에 쓸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면 안 되겠죠. 예측이 가능하면 답이 아니더라도 KAB를 모르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난스를 예측해서 답을 줘가지고 맞출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와 얘는 예측이 안 돼도 되고 예측이 돼도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개에서는 예전에 썼던 것을 또다시 쓰면 안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여기는 플러스 뭐가 되냐면 옛날에 썼던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또 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냐면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암호하는 암호문만, 그 비밀성 보장인 암호문만 최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맥값, 뭐 전자 서명값,
뭐 이런 것들도 최근성을 확인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난스를 쓸 수 있고 타임스탬프도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자 서명 같은 경우에는 난스를 안 쓰고 시간을 쓰겠죠. 서명 시간. 그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서명 시간을 난스 같은 거 쓸 거고 맥값 같은 경우에도 이 맥값이 이번에 만들어진 맥값임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거기에도 맥값 계산할 때 난스를 넣거나 타임스탬프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일반적인 이런 비밀성 보장기는 암호문에만 난스나 타임스탬프를 넣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은 그렇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이제 이런 역할들이 이렇게 되고요. 요 타임스탬프는 그 정직성이 또 신뢰가 좀 필요한데 여기에는 난스는 신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메시지와 최근성 보장이 있고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때는 계속 곱하기 2로 늘어나는 건 아닌 거죠. 난스 주고 또 새 난스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3번 메시지는 2번 메시지에 있는 난스 갖고 하는 거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고 요게 이제 클럭 동기화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고 얘는 필요 없고 얘는 메시지 바인딩 기능을 제공한다는데 이 바인딩 개념이 이 난스를 사용하는 그 기본인 거죠. 1번 메시지와 2번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죠. 2번은 1번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죠. NA가 여기 있고 NA가 여기 있으면 이 두 메시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얘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타임스탬프는 이제 이 클럭 동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럭 그 사용자 기기의 그 자산이 사용자 기기의 클럭이 중요한 보호 자산이 돼야 되겠고 사후 메시지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클럭 동기화는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암호 기술에서는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할 때 난스하고 타임스탬프만 쓰는 건 아니고 또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근데 카운터나 타임스탬프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클럭은 어떤 사용자하고 하든지 간에 그 둘이 뭔가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용자가 절대 시간에 동기화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카운터는 어떻게 되냐면 A, B 간의 카운터를 이용해서 최근성을 뭔가 보장하고 싶으면은 A, B 간의 카운터랑 A, C가 사용하는 카운터는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동기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A, B, A, C 그러면 뭐냐면은 모든 사용자 쌍마다 뭐가 필요해? 카운터가 필요한 거죠. 카운터. 그러니까 내가 N-N명하고 통신을 해야 되고 그 사용자들하고 할 때 메시지 최근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카운터를 쓰고 싶다. 그럼 내가 몇 개를 유지해야 돼? 카운터를 N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타임스탬프는 별도 유지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내 시스템에 클럭이 있을 거니까 없는데 카운터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는 그렇게 쓰이는데 실제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특히 서버는 각 사용자마다 그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아이디도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유지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 64비트짜리 카운터를 하나 유지하는 게 뭔가 많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서버와 사용자 간에 통신할 때는 타임스탬프 대신에 카운터를 설정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 카운터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사후 메시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운터는 늘 어떻게 해요? 큰 값으로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참 안 봤다가 내 현재 카운터가 10이었어. 근데 카운터 값이 100인 게 왔어요. 그럼 나는 내 카운터보다 큰 값이니까 이 메시지 어떻게 해?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 카운터를 어떻게 바꿔요? 10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카운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사용자가 내가 막 1000명하고 뭔가 통신해야 되는데 1000개의 카운터를 유지해야 된다? 그거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와 사용자는 이제 카운터 쓰기가 편한데 사용자끼리는 이제 사용자끼리 별도의 카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거죠, 카운터를.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카운터도 그러면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됩니다. 카운터를 원래 100이었는데 얘를 갑자기 10으로 낮춰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고받던 메시지들이 원래 다 무효화돼야 되는데 다시 받으면 최근 메시지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도 이제 카운터를 우리가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법을 쓰게 되면은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요. 연습 문제로 아마 나가겠지만 우리가 이제 카운터를 이제 쓰면 4비트다. 그러면 16번 쓰면 다시 0이 되겠잖아요. 그럼 곤란하겠죠. 그러면 한 32비트다. 그럼 얼마만이면 돌아갈까? 64비트는 얼마만에 돌아갈까? 근데 조금만 커도 1초에 1 증가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번 뭔가 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한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돌아갈 일은 없어요. 워낙 큰 값이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초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몇백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 난스 기법, 타임스탬프 기법, 그리고 카운터 기법입니다. 카운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요. 그것만 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요소 때문에 이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졌다. 아니면 만든 시점이 언제는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측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션 키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션 키는 최근에 만들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션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언제 만든 거야? 이번에 만든 거지. 옛날에 만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 메시지에서 다른 것들 때문에 특별한 어떤 최근성 기법, 뭐 타임스탬프, 난스 뭐 이런 걸 안 써도 내가 최근에 만든 키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메시지는 그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내가 이 키를 만들고 나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이게 시간 개념, 이 상대적인 시간 개념이 되는 거죠. 인과관계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메시지는 이 정도에 만들어졌구나, 최근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근성이 보장된 암호키 사용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암호키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만약 그런 걸 뭐 예시로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이 메시지가 이제 만든 시점을 뭔가 예측이 되면 그거 가지고 얘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옛날에 만들어진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이제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메시지를 이제 이 신뢰의 개념. 근데 이 메시지 최근성하고 신뢰하고 이게 떼서 논의할 수가 없고요. 특히 타임스탬프 기법은 찍는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 프로토콜에서 신뢰한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상대방은 프로토콜이 정해진 약속대로 수행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서버는 프로토콜의 수행을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대로 내가 세션 키를 달라 그러면은 새 세션 키를 만들어 가지고 암호해서 준다는 거고, 그럼 그게 프로토콜의 약속이면은 그 약속을 내가 서버를 신뢰하고 있으면 그 서버는 그렇게 해준다는 게 신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번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요 난스 기법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번 메시지에서 NA라는 한 번도 안 썼던 난스가 서버한테 갔어요. 근데 서버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메시지. 그러면 난스 기법에서는 얘를 신뢰하지 않아도 A는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는 암호문이겠죠. 이 전체 암호문이 또 이 전체 암호문 하면은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쪼개지면 막 이렇게 되는데 쪼개지는 건 생각하지 말고요. 쪼개져서 뭔가 조작한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인증 암호화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그럼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언제 만들 수 있어요? 1번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1번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앨리스가 얘를 신뢰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건 이 암호문은 1번 메시지 이후에 만든 거고 내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그거는 좋아. 그건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 믿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암호문 전체의 최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KAB의 최근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요 세션 키. 이 메시지의 목적은 세션 키를 받는 거고요. 답과 쓸 세션 키를 받는 건데 이 세션 키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건 난스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는 이 암호문은 이번에 만들었는데 저 KAB를 일주일 전에 만든 건지 이번에 만든 건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프로토콜에서는 이를 통해서 실제 뭘 얘기하냐면 KAB의 최근성을 A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냐? 신뢰 개념이 들어오지 않고는 그 논리를 전개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논리냐면은 이 암호문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했어요. 난스를 통해서. 근데 뭘 신뢰하고 있냐면은 앨리스는 이 서버를 신뢰를 해요. 그럼 서버는 원래 이번 메시지에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매번 새로운 세션 키를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암호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암호문은 이번에 서버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된 세션 키도 최근에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개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하고 AB만 가고 요 난스 대신에 여기에 TS가 들어가 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타임스탬프가 들어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 서버는 신뢰하니까 타임스탬프 시간을 엉뚱한 거 안 찍을 거라는 걸 믿는 거고 타임스탬프가 엉뚱하게 안 찍혀 있으니까 전체 암호문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버는 또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저 세션 키는 또 최근에 만들어서 넣어줬을 거다. 그래서 나는 저 세션 키가 최근에 만들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말장난 같을 때 그렇죠? 말장난 같지만 이제 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 세션 키를 이런 방식에서는 그런 방법 말고는 어떤 랜덤한 비트인데 이게 옛날에 만든 건지 지금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아무나 신뢰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래서 이 서버를 신뢰할 수 있는 TTP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TTP를 신뢰한다는 거는 그 컴퓨터 기기를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뭘 신뢰하는 거예요? 그 TTP를 운영하는 기관을 신뢰하는 거예요. 공인인증기관을 신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카톡을 신뢰하는 거지 카톡이 운영한 서버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사설 인증을 쓴다. 네이버 사전 인증을 쓴다. 그러면 네이버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안 하겠다. 네이버 신뢰를 할 수 있나? 카톡. 옛날 모델이 나는 더 좋았던.
비영리기관, 국가에서 지정한 비영리기관이, 물론 그게 또 사고방식의 차이겠지만, 사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기업을 신뢰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이렇게, 그 오래된 사고방식으로는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신뢰관계가 암호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린 거고, 요 얘기는 했죠. 신뢰한다는 거의 의미는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고, 내가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 서비스에서는 이런 신뢰관계를 사용합니다라고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이러이러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뭐 그거를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논문에서 이런 그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에는 이 암호 프로토콜은 이러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러이러한 신뢰관계를 쓰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신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제 만약 그거를 현장에다가 옮기려고 그러면 그 문장을 보고 이 신뢰관계는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살펴보고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 신뢰관계는 만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그 서비스는 쓰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지면 문제가 될 거니까 그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뢰와 관련된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고, 틀렸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적절하지 않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가정, 이런 신뢰관계를 쓰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신뢰관계를 실제 현장에서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신뢰관계는 TTP는 신뢰할 수 있어요. 뭔가 신뢰 서버를 중재자를 두면 그 중재자는 뭔가 할 수 있는데, 프로토콜에서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는 서로 신뢰하는 형태로 프로토콜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는 뭐냐면은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뭔가 부당하게 얻고 싶을 목적이 있는 거고, 신뢰 서버는 어때요? 신뢰 서버는 그런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가 없는 애야 되는 거죠. 그 프로토콜이 A, B가 있는데 A를 선호하면 자기가 돈을 더 벌어. 그럼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기관이라는 거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나한테는 어떤 사적인 어떤 이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조금 더 A, B가 진행할 때, 예를 들면 고객과 상점이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데 신뢰 서버를 둬요. 근데 신뢰 서버는 그 고객이 아니라 상점을 더 선호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신뢰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신뢰관계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이제 지금은 공인인증서를 쓰는 게 아니라 사설인증서 쓰니까 과연 내가 카톡이나 네이버를 신뢰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요즘 많이 쓰는 거, 저도 많이 쓰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죠. 특히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는 예전부터 이제 드롭박스를 쓰고 있고,
예전부터 드롭박스 써서 이제 다른 거 안 쓰는데, 드롭박스에 내 온갖 사적인 또는 중요한 강의 관련된 정보는 다 거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실려고 쓰죠. 암호해놓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만약에 드롭박스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 보고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취해가지고 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걱정되면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거고. 신뢰를 해야 되겠지. 뭐. 신뢰를 안 하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자꾸 걱정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 클라우드에 대한, 과연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있냐. 아마존, 뭐, 드롭박스, 뭐 네이버라든지, 뭐, KT라든지,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거 쓰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사적인, 내 사진들, 애플 같은 경우도 그냥 그거를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내가 그냥 깔면 내 사진들은 그냥 자동으로 애플 클라우드에 올라가요. 그걸 내가 뭔가 끄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럼 애플이 그걸 다른 목적으로 쓰나 안 쓰나 모르겠지. 그래서 그런 사진들.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사적인 사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게 사진 찍었는데 그런 것도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시간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다음 챕터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개체 인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도 있는데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증 프로토콜을 하나 살펴보면은 앨리스가 나 A야 그리고 난스를 보내줍니다. 밥한테. 밥은 그 메시지를 전자서명해서 돌려줘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A가 뭘 확신할 수 있냐면 밥이 보내줬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전자서명은 밥밖에 못하니까 저 전자서명이 확인이 되면은 밥이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죠. 또 이번에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의 최근성, 서명의 최근성도 보장이 되는 거죠. 난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공격 같지 않은 공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A가 난스를 보내는데 공격자가 그걸 차단하고 앞에 있는 A를 C로 바꿔서 줍니다. 그럼 밥은 C가 보낸지 알고 똑같은 서명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럼 그 공격자는 이 메시지를 앨리스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 메시지는 앨리스를 위해서 만들어준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즉 이번 메시지에서 뭐가 부족했냐면은 밥이 이번에 한 거는 확신하는데 날 위해서 해줬다는 거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해줬는지는 확인이 안 되면은 약한 개체 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했다는 건 알아. 또 밥이 지금 했다는 것도 알아요. 여기까지만 제공이 되면 개체 인증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메시지, 이 암호문은 나를 위해서 이번에 만들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은 강한 개체 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설명하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프로토콜은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 A랑 할 때, B랑 할 때, C랑 할 때 구분이 돼야 되겠고 옛날에 했던 것과도 구분이 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뭔가는 다른 수행이면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강한 개체 인증이 제공이 안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모든 프로토콜을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살펴보냐면, 앨리스가 밥이랑 하는 프로토콜을 보통 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A, B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A가 밥이랑 할 수도 있고 A가 또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A가 B랑 할 때랑 A가 C랑 할 때를 생각해보고 프로토콜을 그려봅니다. 그려보고 앨리스 입장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토콜을 시작한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우선은 먼저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여기 게시자라고 했는데 게시자 입장에서 다른 사용자하고 했을 때 구분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앨리스는 밥이랑 할 때는 밥의 서명이 올 거고 캐롤이랑 할 때는 C의 서명이 와요. 구분이 되죠. 문제가 없습니다. 요 입장에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게시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얘 입장에서 반응자 입장에서 내가 A랑 할 때랑 C랑 할 때 구분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A랑 할 때도 요 형태가 되겠고 C랑 할 때도 얘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는 건 난스만 차이 날 뿐이지 실제 A랑 하고 있는지 C랑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누구랑 참여자가 바뀌면은 그 바뀐 참여자가 뭔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기초적인 기법이 바로 요 앞에서 살펴봤던 무슨 기법이요? 네이밍이라는 기법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A랑 할 때는 A를 넣어주고 C랑 할 때 C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답이 A랑 할 때는 A 이름을 넣어줄 거고 C랑 할 때는 C를 넣어주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A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답이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고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줬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제 강한 개체의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제공할 때는 약한 인증보다는 강한 인증을 제공하는 게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고 프로토콜이 어떤 공격이나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본적인 방법은 요걸 해보는 거예요. A가 시작자가 B랑 할 때, C랑 할 때 구분이 되는지, 또 거꾸로 이제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강한 인증이고 인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가끔 나오는 용어인데 상호 인증, 일방향 인증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일방향 인증이에요. 앨리스는 밥을 인증할 수 있는데 밥은 앨리스를 인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다른 쪽을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토콜에서 보통은 양쪽이 서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프로토콜 수행해가지고 A도 B를 확인하고 B도 A를 확인하면은 요거는 상호 인증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 ATM 기기. ATM 기기는 우리가 쓰는 ATM 기계 있잖아요. 은행 365 같은데. 그러면 얘는 일방향이에요? 상호 인증이에요? 당연히 은행은 저를 인증합니다. 제가 카드 넣고 뭐 핀 번호도 넣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은행이 맞는지 인증하나? 내 카드를 인식하면 그냥 얘 이 은행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정보보호를 배우고 나면 상호 인증을 하고 있는 건지 나만 그 사람한테 증명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신뢰를 좀 더 주려고 그러면은 상호 인증이 되면 더 좋겠죠. 내가 기기를 꽂는데 얘는 신한은행이 확실해. 그러니까 짜가 기계가 아니라 신한은행이라는 걸 뭔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내가 신뢰하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보면
나는 인증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확인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전자서명도 잠깐 봤지만 대칭키를 이용하는 프로토콜을 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공개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공개키 할 때. 그래서 공개키의 경우에는 개인키로도 암호할 수도 있고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성을 제공할 때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이제 비밀성을 제공하고 싶으면은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할 거고, 인증을 이용하고 싶으면 내 개인키로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키만을 써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비밀성도 보장하고 인증도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느 걸 먼저 쓰냐 이런 건데, 느낌은 달라요. 느낌은 다른데 보통은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이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A가 메시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 암호문을 서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암호문을 A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M을 확실히 알겠죠. 앨리스가 M을 알아야 서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M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전자 서명하는데 내가 서명한 메시지 안 보고 서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얘가 조금 더 인증이 이 M을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좀 더 얘가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써요. 그래서 개인키와 공개키를 동시에 쓰고 싶으면은 개인키를 먼저 써서 메시지를 인증한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토콜을 이렇게 서술하지만 원래의 기본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큰 메시지를 공개키로 전체를 암호하진 않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호화 자체는 보통 대칭키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전자 서명을 한다 그러면은 메시지 자체를 암호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의 해시 값을 암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술해도 얘를 뜯어보면 이제 인증 암호까지 하면 이제 인증 암호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지를 암호하고 공개키로 랜덤한 대칭키를 암호하고, 이제 얘는 암호문을 서명한 거고 얘는 메시지를 해시해서 서명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 A가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에 더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 기술에서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면 오라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라클. 그래서 오라클은 이 암호 기술에서 뭘 의미하냐면 항상 올바른 답,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을 해주면 그것을 우리는 오라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내가 오라클이 있으면 그 오라클한테 물어봐. 그럼 걔는 항상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클 활용 공격, 아니면 이 프로토콜이 오라클로서 오라클 기능이 있냐 없냐, 오라클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MB를 이제 밥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줬어요. 그럼 얘는 이걸 풀어서 MB를 줘요. 그럼 이 자체도 인증하는 역할을 하죠. 뭐 강한 인증은 아닌데 역할을 하죠. 강한 인증도 되나? 그거는 좀 머리 아프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뭐, 똑같은 거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서명한다는 거는 개인키로 암호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개인키로. 즉, 어떤 암호문이 있을 때, 이 암호문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인증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방법은 뭐냐면은 복호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인증하는 거예요.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풀 수 있는 건 앨리스밖에 없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증하는 방법이에요. 앨리스가 전자 서명을 해가지고 앨리스를 인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꾸로 앨리스한테 암호문을 주고 그 암호문을 풀어서 나한테 주면, 아,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앨리스만 풀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인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했는데 대충 구현했어요. 대충 구현해가지고, 대충 구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면은 무조건 풀어주는 거야. 어떤 거나. 그럼 이 프로토콜은 어떤 기능이 되냐면 오라클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오라클? 플러스 K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풀어주는 오라클이 돼버린 거죠. 그럼 안 되겠죠. 플러스 K로 암호화된 모든 암호문들을 그냥 던져주면 다 풀어줘.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게 오라클이 되는 거예요. 오라클. 그러니까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면 안 돼. 이건 공개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칭키에서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풀어서 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요소를. 그런 것들은 다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프로토콜을 그렇게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뭘 잘못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는 풀어주면서 내가 아주 큰 메시지를 암호화된 플러스 K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어주면 안 되죠. 얘는 풀어줘도 64비트 정도만 난스 값만 하나만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막 일반 메시지까지 풀어서 줘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실수는 어디서 오냐면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든 거죠. 소프트웨어는 이 프로토콜을 만든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기대하는 메시지 크기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크기가 내가 생각했던 크기와 달라. 그러면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풀어서 보내더라도 원래 크기가 MB가 64비트면 64비트만 줘야 되는데 그 이상을 풀어줬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줘야 돼. 이런 프로토콜도 오라클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요소를 무조건 서명해주는 역할을 해버려요. 무조건 서명해주는.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은 무슨 오라클이 되냐면, 사용자의 개인키로 전자서명 값을 만들어주는 오라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안 좋아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이제 A 넣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순수하게 요 뒤에 있는 값만 들어있는 서명 값으로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별로 안 좋다. 오라클 활용 공격이라는 게 뭔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설계하면서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면 안 되겠고, 만들더라도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체크를 잘 해서 그렇게 활용되게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용을 못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